예. 네, 조동근입니다. 22분 60초에 제가 끝이겠습니다. 여기가 광화문이죠, 광화문. 참 감회가 새로운 게 얼마 전에 이제 길거리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실내에서 이 정부하고 싸웁니다. 이 정부는 사실 대한민국의 대리인인데 대한민국의 사실은 대리인으로서 정부는 임시직이죠, 임시직.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얘기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그래서 저는 이 정부 경제 운영 이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를 받을 때 뭐 정년 퇴임하고 나서 더 활발해졌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좋은 게 정년 퇴임하고 나니까 제 나이에서 65세를 뺐어요. 그래갖고 너무 나이가 많으니까 일부를 떼어놓고 저는 이제 가볍게 다니는데 65세를 빼고 나니까 거의 뉴본 베이비예요. 이제 약간 돌진하고 2살밖에 안 됐으니까 뭐 앞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결국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들의 민의를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 전하는 건데 뭐 효과적으로 좀 전하겠습니다. 오늘 큰 제목이 민생 파탄인데 제가 정년퇴임까지 하면서 뭐 통계, 뭐 그림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은 왜 이런 참상이 빚어졌나? 그 근저의 요인이 뭔가? 소위 말해서 마더 코즈가 뭔가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목을 제가 이제 뽑을 때부터 많이 좀 고심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뭐 민생 파탄 그것이 바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녹아 들어있죠.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은 왜 이렇게 됐냐? 결국은 우리가 개인한테 자유를 안 줬어요. 그렇죠. 국가 계획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죽었죠. 그리고 시장이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성장이 안 되고 그래서 민생 파탄입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본다면은 이 정부는 어떻게 보면은 자유, 시장 이거를 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자유가 빠지니까 성장이 안 되고 그 결과 민생이 파탄된 겁니다. 따라서 근저의 어떤 요인을 보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갖고 앞으로 뭐 어떻게 하면 되겠냐? 지금까지 잘못되어 왔던 그 축이 뭐냐면은 국가 개입주의, 그다음 평등주의죠. 그래서 국가 개입주의, 평등주의를 극복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2년 반을 걸어왔는데 앞으로 남은 2년 반은 더 혹독한 부메랑으로서 한국에 치명적인 데미지를 줄 거다. 어떤 조건에서 지금까지 하던 식으로 해왔다면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한테 뭐 사실 학술대회는 아니고요. 조금 한국 경제의 어떤 그 위태로움을 제가 잘 이렇게 좀 전해드리는 것이 제 롤입니다. 여기 이제 뭐 다 보실 필요는 없는데 최근에 3개 정부를 보면요. 뭐 처음에 뭐 이렇게 출발했지만은 사실은 박근혜 정부도 세계 성장률 평균을 못 미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정부가 들어왔는데 그러면은 아시겠지만은 정치인은 임기가 있죠. 하지만은 경제 임기가 없어요. 따라서 그 순간 한국의 경제를 있는 그대로 인수인계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은 2017년 5월 10일 현재 한국 경제 인수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기업이라면 얼마나 재고조사하고 조직 검사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이 정부는 자기가 어디 위치했는지는 몰랐어요. 좀 보시라고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정부가 세계 성장률 평균에 못 미쳤다면은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나라거든요. 저성장 국가로 전락했으면은 어떻게 하면은 경제 활력을 다시 일으켜 세울 건가를 고민했어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한국 경제 위기가 뭔지를 천착할 능력도 없었고 지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입력된 대로 행동하고 사고한 거죠. 개인도 그럼 참 불행인데 국가를 이끄는 어떤 그 리더가 기존의 어떤 고정관념으로 생각했던 걸 그대로 밀고 나갔다. 이거는 불행이죠. 그래서 갖고 간 것이 뭐냐면은 2017년 5월 11일 날 인천공항공사 가서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이 그렇게 현안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가갖고 뭐냐면은 비정규직을 다 없애겠다. 물론 공공부문의 단서를 알았지만 인기 발언한 거죠. 그리고 그 해 추경을 갖다가 그거를 잘 관리를 해서 성장률을 갖다 3% 이상 끌어올리는데 썼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죠.
인천공항공사 뭐 그 당시에 중요했습니까? 첫 행성지가 그게 정당화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야말로 이 정부의 어떤 철학의 어떤 그 기반을 좀 우리가 좀 훑어봐야 되는데, 그 예견이 됐죠. 취임사에 뭐가 예견됐죠? 실패가 예견됐습니다. 여기 이제 17페이지 보시면 이제 붉은 글씨가 좀 있는데요. 그 위에 보시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이게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럴듯하게 보이고 좀 드라마틱하게 보이지만 이런 얘기를 취임사에 담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요. 정권 교체가 건국입니까? 솔직히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새로운 경험, 그거는 누가 설계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건 뭐냐면은 역사의 뒤안길로 이미 사라져 없어진 관의 뚜껑까지 씌운 좌파 설계주의를 그대로 부여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정부는 너무 구조선해요. 미사 여구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미사 여구에. 경제 기회는 사전적으로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요. 결과는 정의로워야 된다. 이게 말은 그래도 말이죠. 이게 얼마나 논리적으로 못 쓰입니까? 저는 이걸 받아들이면서 이거야말로 진짜 실패하겠다. 미사 여구로 끝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기회가 균등하고요. 과정이 공정하면 결과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이걸 갖다 무슨 정의로, 그럼 바꿔 말하면 사후적인 어떤 물리적인 균등이 정의다? 그렇게 되다 보니 국가가 들어가는 거죠. 국가 들어가다 보니까 간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죄송합니다만, 국가 당신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국민의 삶은 국민 각자 꾸려 나가는 거라고요. 어떻게 국가 고용주가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하고 민간이 경쟁적으로 일자리를 만들다 보니까 그때마다 민간이 졌어요. 민간이 질 때마다 고용의 질은 떨어집니다. 이게 도대체 3만 불 소득을 이룬 나라에서 이 정책 패러다임이 맞습니까 도대체? 국가가 어떻게 국민의 삶을 책임지냐고요. 국가 당신이나 책임지세요. 그리고 고용은 말이죠. 쉽게 말하면은 공공 서비스를 제때 공급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만약에 국가가 고용 서비스를 갖다 제공해서 이것이 고용주가 되려면은 모든 공공재를 시장에 팔아야 돼요. 그게 가능합니까? 교육을 돈 받고 팔아야 되고, 부자동차를 갖다 돈 받고 팔아야 되고, 앰뷸런스를 팔아야 되고, 그게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처음부터 잘못됐을까? 우리 예전에 보면은 연애 편지 근데 아침에 보면 되게 유치해요. 근데 찢어버려요, 보면요. 그런 거 다 겪었는데, 이 정부도 국가가 도대체 뭐 전지하고 전능하고 모든 걸 다 살피고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걸로 좀 착각을 하고 있다고 조금요. 그러다 보니까 첫 단추를 잘못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국가가 책임져지는 그런 영역이 되고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서 살면 되는 겁니다. 국가에 안주하다 보면은 어떻게 활력이 생기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이제 정성적인 걸 떠나서 숫자를 하나 좀 보여드리는데요. 여기 18페이지 보시면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이 조선일보에서 이거를 정리를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계산할 필요도 없는 거 인용을 하는 건데, 이 정부는 보다시피 4마리 토끼를 다 놓쳤어요. 바꿔 말하면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먼저 성장률이 그림에 나와 있죠. 보면요. 18페이지에 3.2 출발해서 2.0 마이너스가 됩니다. 앞으로 2.0이 안 될 겁니다. 성장률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소득 5분의 배율, 못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 비율로서 5분의 배율도 악화됐어요. 성장도 둔화되고 분배도 나빠졌죠. 그 다음에 비정규직 비중이 올라갔습니다. 그야말로 일자리 정부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인천공항 가서 얘기를 했죠. 뭘 없애겠다고, 비정규직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3년 있다 보니까, 2년 반이다 보니까 비정규직이 뭐죠? 더 늘었습니다. 돈을 마음대로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 채무가 느는 거죠. 그러면은 성장은 둔화되고 분배는 나빠지고 비정규직은 늘고 재정 건전성은 악화되고, 그럼 도대체 뭐를 했다는 거예요. 뭐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정부의 실책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의 삶이 고단해지고 그야말로 삶이 고단해져서 파탄의 지경에 이른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하나씩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패착이 됐냐? 보면은 이 정부는 뭔가 좀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이렇게 야당일 때 집권하면 반드시 하겠다는 두 개
버킷 리스트가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은 증세를 하겠다. 왜 부자 감사를 했냐. 또 하나 너무 임금이 낮다. 그래갖고 정권을 잡으면 바로 하겠다는 것이 증세고 최저임금 인상이었습니다. 그래갖고 법인세를 갖다 아주 소위 드라마틱하게 올렸습니다. 22에서 25로 올리고 소득세 최저세율 다시요. 소득세 최고세율도 42% 올렸어요. 국민의 어떤 저항이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자에 증세하는 것. 하지만 법인세는 부자 세금이 아닙니다. 큰 법인, 작은 법인이 있어도 부자 법인, 가난한 법인이 있는 건 아니에요. 뭔가 크게 착각한 거죠. 그 다음에 소득세를 올리다 보니까 뭔가 좀 이걸 또 무마하려니까 증세를 하는데 핀셋 증세를 해야 되겠다. 누구예요? 슈퍼리치에다 핀셋 증세를 하겠다. 거꾸로 보세요. 그럼 핀셋 증세는 뭐죠? 표적 증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갖고 그들이 원하던,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총과 칼을 가졌다고요. 그게 문제냐면 2017년에 12월에 가졌죠. 법인세를 올리고 소득세 올리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조심하라 그렇게 충고했음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갖다가 두 자릿수로 올렸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원한 버킷리스트를 채웠으면 경제가 잘 돌아가야 될 텐데 현실은 정반대가 됐습니다. 그 전에 법인세에 대해서 약간 오해를 하시는데 우리가 법인세를 갖다가 왜 올리면 안 되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세수 중에서 법인세의 어떤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작았다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그림은 제가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이겁니다. GDP에 대비해서 법인세의 비중 얘기하면 국가 간의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또 하나는 전체 그 나라의 어떤 텍스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 국가 간의 이것도 비교 가능하죠. 그 둘을 볼 때 우리가 절대로 절대로 우리가 법인세를 안 거둔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요. 이걸 이렇게 무리하게 올렸다고요 지금요. 그러면은 왜 도대체 이렇게 잘못됐을까? 재밌잖아요. 2017년 그렇게 원하는 버킷리스트를 채웠고 1년을 갖다 채운 결과 뭐냐면 한마디로 뭐냐면 그림 5인데 그 22페이지를 보세요. 그림 5인데 2018년 꾸려 나가다 보니까 죄송하지만은 경제 성장률이 2.7%가 됐는데 미국 2.9%보다 떨어졌어요, 지금. 아니, 미국은 우리나라가 12배 반이 더 큰 나라예요. 12배 반이. 정확히 하면 12배로 보통 얘기하는데 그러면 12배 반이 큰 나라가 2.9% 성장할 때 우리는 왜 2.7로 갔냐 그런 얘기예요. 그게 다 뭡니까? 미국은 반대로 갔잖아요. 감세하고 규제 완화했잖아요. 우리는 증세하고 뭐예요? 규제를 빡빡하게 했잖아요. 그겁니다, 지금요. 그렇게 원한 버킷리스트를 채워줬는데 겨우 성적을 보니까 낙제예요. 더 결정적인 건 2018년 겨우 꾸려가고 2019년도에 마이너스 0.4%의 역성장을 해서 그것이 바로 2019년도 2%가 안 되는데 결정타를 매긴 겁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당신이 갖기 원했던 걸 가졌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그러면 뭔가 반성을 하고 궤도 수정을 해야 되죠. 지금도 그게 없어요. 그금도. 또 하나 결정적인 패착이 뭐냐면은 23페이지에 전문성 없어도 다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23페이지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사이클이죠. 높낮이요. 그런데 보면은 이제 경제 피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트라우프가 있어요. 제일 바닥에 있는데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에 출범했잖아요. 5월에요. 근데 2017년 9월에 우리가 피크였어요. 피크. 그 당시엔 몰랐겠죠. 하지만 뭐냐면 결국은 문재인 정부는 경기 순환 과정에서 내리막길에 위치했었는데 그걸 몰랐다고요. 물론 사전에 모르지만은 중간에 조짐은 나타나는데 그 조짐이 너무 눈을 감았다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경기 후퇴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증 편향에 침시돼서 그 얘기를 듣지 않았잖아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경기 하강기에 방어적인 어떤 그런 행태를 보여야 되는데 공격적으로 최저임금 올렸으니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자기가 위치한 데를 모르면서 국가가 도대체 어떻게 정책을 핍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누구든지 지력의 한계가 있어요. 저도 제 지력의 한계 있습니다. 그걸 못 넘어서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은 우리가 왜 노력하죠? 지력의 한계를 넘기 위한 노력을 해요. 지력의 캐파를 넓힌 노력합니다. 개인들이 이렇게 처절히 노력하는데 국가가 도대체 당신은 뭔데 도대체 게으르냐 그런 얘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경기 하강기에 있다 얘기하면 불구하고 이거를 올리고 결국 드러났잖아요. 보면요. 이 그림이. 그리고 그 다음에 통계청도 말이죠. 우리가 경기 정점이 어딘지를 갖다가 우리가 빨리 파악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굉장히 게을렀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실 인식이 동떨어지는데 보세요.
24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보세요. 경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 말을 듣고 어떤 느낌이 들으세요? 진짜 동떨어진 그런 얘기예요. 이게 제가 연합뉴스에 그걸 따온 겁니다. 연합뉴스는 다 아시잖아요. 가버넌스 어떤지. 경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농구가 있어요. 두 가지에 보면. 뭐냐면 청년 고용이 증가됐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임이 뭐죠? 비율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씩 보죠. 간단히 보자고요. 청년 고용 늘었어요. 그거 보시면은 거기 이제 24페이지인데 4만 8천이 늘었는데 어디가 늘고 어디가 줄었나를 보니까 그야말로 음식, 숙박, 운수 이거 다 늘었는데 제조업이 줄고 금융보험업이 줄었어요. 그러면은 숫자를 갖다 우리가 지금 이거를 그냥 더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얘기하면 됩니까? 양심 있으면은 제조업, 남자, 그 다음에 40대하고 65세 이상의 말이죠. 3일짜리 이것이 이퀄 웨이트가 됩니까? 이게 말이 되냐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통계 분식이야. 미안하지만은 통계 분식에 가깝다고 제가 정정할게요. 분식이라기보다. 또 하나 뭐냐면은 이런 얘기예요. 여기 이제 뭐 본문에 있는데 25페이지인데 저임의 비중이 줄었다 얘기예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너무 진짜 죄송한데 진짜 아주 악실적으로 본 겁니다. 악실적으로. 뭐냐면 보고 싶은 건 본 거죠. 최저임금 올라가면 뭐죠? 당연히 뭐예요? 최저임금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임금은 올라가죠. 하지만 최저임금을 인해서 직장을 잃은 사람을 보지를 않은 거예요. 보면요. 최저임금을 견딘 사람은 분명히 개선됐죠. 하지만 최저임금에서 잘린 사람을 보지 않고 제가 본문에 썼죠. 여기 보시면은 25페이지에 뭐라 그럽니까? 도대체 사람이 먼저라고 그러면서 그렇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그러면은 해고자는 사람도 아니네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럼 해고된 사람은 통계에서 빠지고 나서 개선돼서 이거만 얘기하면 말이 됩니까? 취업자 수 증가도 마찬가지예요. 노인의 한 자리하고 40대 어디 이것이 이퀄 웨이트입니까? 이거 하나 좀 충격적인 거 26페이지 보세요. 여기 보시면요. 일자리가 보세요. 50대, 40대 줄잖아요. 40대, 50대. 40대가 많이 줄잖아요. 30대 줄었잖아요. 이거 하고 지금 60대 이상의 여기 어르신은 제가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은 통계로서 이걸 가지고 고용이 늘었다고 얘기는 하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보면요. 추산도. 그 다음에 이 경제가 만약에 제대로 돌아가면 세 가지가 해결될 거예요. 취업자가 늘고요. 그 다음에 뭐 임금 개선되고 비정규직이 주는데 이게 안 됐죠. 소위 삼각 어떤 딜레마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최저임금을 올려갖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갔어요. 고용 절벽. 겁이 나니까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세금을 써서 만든 일자리를 갖다 늘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의 질이 나빠진 거죠. 그것이 2년 반 이루어진 겁니다. 민간 기업이 시장에서 부가가치를 만들고 그걸 교환해서 임금을 찾아가게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지 않고 무슨 국가가 고용주가 돼야 되고 국가가 무슨 대내 삶을 책임집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된 거죠. 그야말로 일자리 늘었을지 몰라도 나쁜 일자리 늘었고 소득 분배가 또 개선되지 않았죠.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야말로 최저임금에서 버티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서 악화된 소득 분배가 다 포함되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것이 된다 이겁니다. 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재정 중독에 빠지는 건데요. 좀 봅시다. 뭐 구민정 대변인이라는 분이 전공을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국간에 무슨 뭐 쌀을 싸두면 썩듯이 국간에 있는 돈도 풀어야 된다. 좀 제발 좀 대변인이 좀 대통령 도와야 되지. 그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의 이미지를 더 깎아먹어요. 지금 우리가 무슨 국간에 쌓인 게 좀 쌀처럼 우리가 지금 이거 뭐냐면 시스템에 있는 어떤 재고가 바로 이게 돈이에요. 돈 보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어떤 그야말로 담수해는 물이 아니고 국간이라는 국민들 주머니 있어야 될 돈을 국가 뺏어간 겁니다. 그걸 갖다 도대체 그걸 함부로 오래 두면 썩는다. 이런 얘기하는 게 대변인. 그 대변인 위에 누가 계시죠? 직장 상사가 있죠? 직장 상사 똑같은 생각을 하니까 그걸 베낀 거 아닙니까? 바로 뭐냐면은 가장 나쁜 게 중독. 그 중에서 뭐죠? 니코틴, 알코올 아무것도 안 해요. 끊으면 돼요. 끊으면. 담배 안 피면 더 없어지는. 하지만 재정 중독은요. 많은 사람을 공범자로 몰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공범자가 뭉쳐서 그런 국가 재정 중독이에요. 미래 삶을 갖다 착취를 하는 바로 이 현장에 있는 이 정부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게 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29페이지에 몇 분 됐죠? 네.
예, 알았습니다. 뭐 충분하네요. 예, 그래서 29페이지 보시면 이래요. 간단히 제가 좀 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정부 예산은 어떻게, 뭐 세수가 거치는 거를 되게 짐작하겠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편성하는데, 누가 생각하듯이 인플레가 진행되고요. 실질 경제 성장이 되면 세금이 더 거치겠죠. 따라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그것이 순리고 그것이 중립적인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언제까지? 이 정부 전까지요. 강단에 보시면은 하나 표만 보시겠어요?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다른 거 절대 지금 다 말로 하는데 표 1을 보시면은 박근혜 정부 때는 전년도 대비해서 한 3% 정도 이상의 그 예산 증가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상성장률 범위 내에서 보수적으로 꾸려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뭐냐면은 경상성장률 여기 이제 하나 뭐 거기 보이시죠? 컬럼에 보면은 거기에 소위 뭡니까 지금 이게 7% 그다음에 10% 뭐 9% 이렇게 이제 예산을 증가시켰는데 경상성장률은 지금 3% 돼요. 3% 돼요. 쉽게 말해서 포텐셜을 거둘 수 있는 어떤 그런 증가 여력보다도 3배나 더 빨리 예산을 갖다 편성해서 그걸 썼다는 겁니다. 보면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야말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래를 착취하는 정권이죠. 미래를 착취하는 정권. 미래를 보도와도 안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보세요. 제일 오른쪽 보시면은 국채, 어떤 국채죠? 보통이 아니에요. 적자 국채예요. 쉽게 말해서 세금을 메꾸지 못하니까 빚을 져서 지출을 메꾸는 적자 국채를 올해하고 내년에 38조, 34조, 60조를 메꾸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요. 그 30페이지 보세요. 그러면서 2020년 예산을 갖다가 얘기하면서 참 이제 너무 화가 나는 게 이럴 수 있을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 적자 국채를 갖다 발행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것이 무슨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입니까? 말 이렇게도 되는 겁니까? 툭 하면 아무도 넘볼 수 없는, 툭 하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흔들고, 아무나 뭐 얕보는 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문예창작관이 아닌 다음에 보면은, 이 탁창민의 솜씨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이제 포트인데 보면은, 너무 사람들한테 감성적으로, 이게 지금 3만 불 소득에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보면요. 언제까지나, 예를 들어서 실험보고 뭐 도대체 이렇게 뭐 호강시켜줄게 하는 식의, 그거는 개인사지만, 대통령이란 분이 국민을 상대로 해서 이런 미사 여부를 써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도대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그러니까 아무나 넘보게 되고 아무나 흔들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무슨 도대체 강한 경제가 강한 나라입니까? 이 60조의 빚을 갖다 얻으면서.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또 하나 그림 보여드릴게요. 거기 31페이지 보면요. 이게 이제 뭐 가끔씩 보면은 한국은행이 국민계정의 어떤 기준연도를 바꿔요. 그건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기준연도를 바꾸면요. 그러면 국가 부채는 가만히 고정됐다 하더라도 국가 부채에 이제 대비시키는 이제 국민 소득이 좀 커져요. 그건 뭐냐면은 이제 좀 경제 질이 높아지면서 소위 질이 반영된 그 소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모가 커지고 분자는 가만히 있으니까 부채비율이 떨어지는 거죠. 여기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어려우니까 보시면은 그림 12에 변경전, 그러니까 기준연도를 바꾸기 전에요. 그때 하고, 그 다음에 기준연도를 바꾼 다음에 보면 국가 부채 비율이 한 3% 가까이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이건 통계의 어떤 편성에 따른 어떤 잠깐의 어떤 트리클 다운 된 건데, 이걸 가지고 국가에 대해서 도대체 건전하다, 양호하다, 이런 얘기를 쓰는 그거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말이죠. 점점 우리가 뭐를 조심해야 되냐면, 우리가 절대로 맨날 OECD는 110%의 국가 부채 비율이다. 쉽게 말하면 GDP의 100% 정도의 빚을 졌는데 우리는 40%다. 이렇게 보지 마세요. 키를 재는데 한 사람 뒤꿈치 들었어요. 한 사람 무릎을 굽혔어요. 그럼 그 키가 맞습니까? 똑같이 굽히지 말고 뒤꿈치 들지 말고 봐야 되는 거죠. 정부 부채를 계산할 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중앙정부가 있고요. 플러스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정부 기관이 있고, 더 플러스 하면은 중앙정부가 아니지만 공기업이 있어요, 공기업. 이거를 순차적으로 카바를 이렇게 넓혀나가면은 우리가 중앙정부로 볼 때는 40%가 맞아요. 하지만은
거기에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그런 정부기관 플러스 소위 한전 그런 뭐 토지공사 같은 공기업이 들어오면요 60%가 넘어요. 여기는 또 우리가 뭐냐면 비금융 공기업이 빠져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주택공사 한전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다 분리가 되고 빠져나가니까 건전해 보이는 거죠 보면은. 이걸 다 포함하면 우리는 이미 뭐냐면 서양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결코 뭐예요? 안심할 수 없어요. 만약에 서울의 인구를 재는데 말이죠. 예컨대 보면 우리가 1000만 알고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400 문화만 해서 400만이다 하면 400만 됩니까? 그런 식으로 기준을 바꿔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채가 많다는 게 좋다는 게 아니고 좀 정확하게 보자. 같은 기준으로 보자. 어떻게 이걸 D1, D2, D3 다 나눠주는데 다른 나라하고 우리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적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써야 된다. 그 결과 고민정이라는 좀 고민 좀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그 고민정이라는 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곳간에다가 돈을 썩히면 안 된다. 돈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정성정의를 보여드리는데 생각해 보세요. 적자를 꾸미면 뭐예요? 부채가 늘겠죠? 부채가 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그야말로 정부 예산 중에서 이자로 나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점차 어떻게 됩니까?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좀 감안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 정치. 이거 제발 하지 마세요. 법을 좀 바꾸세요, 법을요. 얼마 전에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국민연금에서 말이죠. 한진 칼에 대해서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의결권 행사를 했어요. 그건 뭡니까? 그러면은 한진 칼에서 뭐죠? 뭔가 이제 주주 친화 정책을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 배당 늘릴 겁니다. 성현동에 있는 땅도 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캐시플로가 개선될 것이 예측되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죠. 그러면 뭡니까? 그것이 기업가치 올라간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다시 뭐예요? 떨어져요. 그러면은 그 당시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혜택이 가는 거지 그 기업가치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해서 기업가치 올라간다?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그게 아닙니다. 세상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보면요. 그걸 위해서 이렇게 시행령을 바꿔갖고 기업을 옥죄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에필로그 왔습니다. 저 보시면은 정신건강법은 좋죠. 그때 아큐, 거기, 아주 루시네 얘기하면 거기에 나오는 거죠, 보면요. 이것만 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제가 정신승리법에 취해서 현재를 탕진하고 미래를 착취하는 정권이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겁니다. 에필로그가 뭐예요, 보면. 현재를 탕진하고 미래를 착취한다고 보면요. 왜 그랬죠, 보면요. 기본적으로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여기에서 벗어났잖아요, 보면. 그걸 갖다 뭘로 메꿨습니까? 국가 간섭주의를 메꾼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들이 난 겁니다. 국가가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시장이 좁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의 사적 자치 영역이 좁아지면서 일자리 질이 낮아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보면요. 국가가 책임진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뭐를 책임집니까? 뭐를 갖다가. 그러면은 이 세상은 진짜 국가 사회주의가 되는 겁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에 5줄만 읽어드릴게요. 제가 콘클루딩 리막스입니다. 제일 끝에 있는 거. 제가 지금 시간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22분 60초 끝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5줄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사고체계, 시장, 자유 그리고 개인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자리를 정부의 설계와 규제 그리고 이 집단이 채웠고 자율과 경쟁이 들어설 틈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 실종되고 민생이 파탄난 것이다. 실패한 정책을 고집한다면 시장의 보복은 더 큰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정신 승리법에 취해 현재를 탕진하고 미래를 착취한 정권으로 말이다. 이겁니다. 네, 발제를 마치겠습니다.